안녕하세요. 두 번 만나는 IRB 시리즈 8강 해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번 해설에서는 개인정보 도대체 어디까지 쓰고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는요, 안전하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같은 막연한 다짐이 아닙니다. 무엇을 왜 수집하고 누가 보고 어디에 두고 또 언제 어떻게 버릴지 그야말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실무적인 건축 과정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난 설문지에서 이름 안 봤는데? 그럼 개인정보 수집 안 하는 거 아니야? 그쵸. 정말 많은 연구자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그 당연해 보이는 믿음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름 없는 데이터의 오해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한 수집, 익명화와 가명 처리의 차이, 보관과 접근, 그리고 마지막 안전한 폐기와 결과 발표까지 쭉 훑어볼 겁니다. 그냥 편하게 쓱 들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름 없는 데이터에 대한 오해입니다. 위원들이 IRB 신청서를 볼 때 그냥 이름이나 주민번호만 찾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놀랍게도 개인정보는 결코 이름 하나만을 뜻하지 않아요. 이메일, 폰번호, 학번, 지위 이런 건 기본이고요. 여러분이 수집하는 음성, 영상, 사진, 그리고 온라인 접속할 때 남는 IP 주소, 위치 정보, 접속 로그, 심지어 특정 사건을 겪은 아주 희귀한 경험담까지 이 모든 게 전부 잠재적인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데이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울 소재 특정 학과 박사과정 1학년 40대 특정 연구실 소속. 어떠세요?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단 한 글자도 없죠. 하지만 이 사소해 보이는 데이터 빵부스러기들이 하나로 딱 결합하는 순간 우리는 그게 누군지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거의 내비게이션 수준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식별 가능성입니다. 개인정보를 판단할 때는 그 정보 딱 하나만 떼어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없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이거 그 사람 아니야? 하고 유추할 수 있는 위험성? 그게 핵심입니다. 이 식별 가능성이 바로 IRB가 개인정보를 바라보는 절대적인 잣대인 거죠.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스마트한 수집. 개인정보 보호의 첫 단계는 바로 필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서식의 항목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과도한 수집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보통 혹시 나중에 분석할 때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하면서 주민번호 앞자리나 생년월일 전체를 다 받으시죠? 그거 전형적인 과잉 수집입니다. 연령대 분석이 목적이면 그냥 20대, 30대 이렇게 묻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례비 주려고 연락처 받으시잖아요. 제발 설문 응답지 안에 섞어두지 마세요. 연락처는 사례비 지급용으로 아예 분리해서 따로 받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다루기 까다로운 민감 정보들이 있죠. 건강 상태나 질병 이력, 정치적 신념, 성적 지향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자체로 식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음성, 영상, 사진 파일들. 이런 건 유출되면 참여자에게 치명적인 낙인이나 피해를 줄 수 있어서 훨씬 더 높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쓰실 때 이런 자료를 왜 굳이 받아야 하는지, 참여자가 답변을 거부할 수는 있는지, 보안은 어떻게 철통같이 할 건지 강력한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그리고 요즘 줌이나 구글 폼으로 온라인 연구 진짜 많이 하시죠? 저는 온라인이라 이름 안 받았어요 하시는데 사실 접속하는 순간 IP 주소, 접속 시간, 기기 정보, 채팅 로그 같은 디지털 흔적들이 쫙 자동으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몰랐다고 해도 플랫폼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플랫폼 설정 꼭 확인하시고요. 특히 요즘 핫한 AI 챗봇 연구 같은 거 하실 때는 참여자가 대화창에 본인 이름이나 제3자의 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실히 경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볼까요? 익명화 대 가명 처리. 이건 연구자분들이 신청서에서 정말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익명화와 가명 처리는 아예 다릅니다. 익명화는요, 자료를 수집한 연구자 본인조차도 이게 누구 데이터지? 하고 절대 다시 연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단절 상태입니다. 반면에 가명 처리는 홍길동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P001 같은 연구 번호를 붙여둔 상태죠. 즉, 원래 이름이랑 번호를 짝지어둔 표가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그건 절대 완벽한 익명이 아닙니다. 가명 처리일 뿐이죠.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게 개인정보의 마스터키, 연결표입니다. 이 연결표가 있으면 언제든 다시 개인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당연히 별도 권리가 필수겠죠? 분석하는 데이터랑 무조건 따로 띄워놓고 비밀번호 단단히 걸어두고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 끝나면 이 표를 언제 영구 삭제할 건지 그 시점도 딱 정해두셔야 해요. 네 번째 파트는 보관 및 접근 권한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현실에서 어떻게 쥐고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IRB 신청서 열어보면 열의 9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만 접근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위원들은 이런 모호한 표현 절대 그냥 안 넘깁니다. 구체적으로 책임자인지, 공동 연구자인지, 아니면 데이터 입력하는 보조원인지, 녹음 풀어주는 전사업체인지, 누가 어디까지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지 그 권한을 아주 예리하게 쪼개서 적어주셔야 파스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 클라우드 저장소 없으면 연구 못 하잖아요. 클라우드 저장이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접근 권한과 삭제 계획까지 확실하게 함께 쓰시면 돼요. 개인용 말고 보안이 통제되는 학교 계정 쓰시고 아무나 클릭해서 보는 공유 링크는 비활성화하시고요. 개인정보 들어간 파일에는 암호 걸고 나중에 다 끝나면 서버에서 어떻게 완전 삭제할 건지 그 절차만 잘 적어주시면 완벽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안전한 폐기와 결과 발표. 드디어 데이터 생애 주기의 마지막이죠. 데이터들도 각자 타고난 수명이 다 다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볼까요? 사례비 주려고 받은 휴대전화 번호는 돈입금 끝나면 1달 내로 쿨하게 지워버립니다. 인터뷰 녹음 원본은 타이핑, 즉 전사가 끝나서 내용 확인되면 바로 삭제하고요. 식별 정보가 싹 지워진 최종 전사본은 보통 연구 종료 후 3년 정도 보관했다가 파기하죠. 이렇게 자료의 속성에 맞춰서 생명 주기를 각각 다르게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아주 흔한 나쁜 예시 하나 볼까요? 본 연구는 설문응답과 인터뷰 자료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며 연구 종료 후 폐기합니다. 이거 제출하시면 반려당하기 딱 좋습니다. 왜냐고요? 무슨 정보를 받는지, 누가 보는지, 어디에 보관하는지, 정확히 언제 버릴 건지 알맹이가 쏙 빠져 있잖아요. 반대로 위원들이 보자마자 오, 완벽해 라고 할 만한 좋은 예시는 이런 겁니다. 설문이랑 인터뷰를 봤는데 이름은 뺐고 사례비용 폰번호는 양식을 분리했고 발송 1달 뒤에 지운다. 녹음은 전사 끝나면 지우고 남은 자료는 비번 걸어서 책임자랑 공동연구자 1명만 본다. 어떠세요? 완전 육하원칙 그 자체죠? 여러분 신청서 쓰실 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 틀을 그대로 복붙해서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논문 쓰실 때 진짜 주의할 점. 결과 발표할 때 인터뷰 대상을 그냥 A씨라고 바꿨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인용구 안에 그 사람만 겪은 희귀한 사건, 특이한 직장, 특정 지역 이름이 다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는 사람은 단번에 눈치챕니다. 그러니까 논문이나 보고서 쓰실 때는 이런 특정 단서들을 적당히 뭉뚱그려서 1번화해주는 세심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어요. 개인정보 보호는 연구자분들 귀찮게 하려는 행정적 규제가 아닙니다. 그건 차가운 데이터 뒤에 숨쉬고 있는 진짜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 연구에 선뜻 자신의 이야기를 내어준 참여자의 깊은 신뢰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자, 다음 해설에서는 진짜 도발적인 주제를 들고 오겠습니다. IRB 신청조에 무심코 적어내는 본 연구는 위험이 없습니다 라는 한 줄, 그게 왜 그렇게 치명적인 실수인지 파헤쳐 볼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신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심리적 불편함이나 정보 유출 위험을 어떻게 통찰력 있게 설명해야 하는지 낱낱이 보여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 해설에서 뵙겠습니다.